저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교수로 있으면서 한국 현대사와 한미 관계에 대해서 강의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리뷰 박정희 일부로서 박정희 시대와 박정희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강연의 주제는 리뷰 박정희 일부인 박정희는 누구인가입니다. 왜 박정희가 중요한가? 라는 부분은 아마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박정희 시대는 1960년대부터 70년대를 지칭하는데요. 현재 대한민국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1950년대까지 한국 사회와 60년대 이후의 한국 사회는 굉장히 큰 변화를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해서 1960년대와 70년대를 통해서 만들어진 대한민국 사회는 지금까지도 그 유산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유산이라는 것이 단순히 한 부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정치, 경제, 외교, 사회, 문화 등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심지어는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민주화 운동 내에서도 사실은 박정희 시대의 유산이라는 것이 남아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 박정희라는 개인과 또 박정희 시대를 조명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박정희 시대와 박정희라는 개인에 대한 부분들이 정치적인 논쟁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객관적으로 조명을 하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의 기원을 살펴보면서 또 우리가 이 역사적인 부분들을 정치적인 논쟁에 매몰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그렇다면 박정희와 박정희 시대에 대해서는 논쟁이 많은가라는 이유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라는 개인이 대통령으로 있었던 그 시대는 너무나 다양한 면모를 보여준 시대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사실 많은 국민들이 떠오르는 박정희 시대는 바로 경제 성장의 시대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있었던 경제 성장이라는 부분들은 박정희 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수출 주도형 어떤 경제 성장을 통해서 100억 불 수출을 달성을 했고 경공업과 농업이 중심이었던 사회가 중화학공업이 중심이 된 사회로 바뀌었다라는 것은 아주 상징적으로 남아있는 그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런 와중에서도 많은 이 사회간접 자본에 대한 그런 개발이 있었고요. 경부고속도로로 대표됐듯이 국토 개발을 위한 다양한 그런 움직임들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운동으로 대표되는 어떤 이 농촌에서의 이 농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도 중요한 어떤 기억으로 남아 있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시대에 급속하게 사회 경제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또 다양한 부작용도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사실 세운상가라고 하는 것은 서울의 이제 청계천 위에 세워진 근대적인 상가로서 도시 개발의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어떤 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도시를 급속하게 개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왼쪽 위에 있는 사진은 광주 대단지 사건이라는 사건인데요. 도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도심에서 쫓겨난 도시 빈민들이 지금의 이제 성남 지역인 광주에 강제로 이주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 거주하기는 힘든 그런 어떤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지역에 강제로 사람들을 이주를 시킴으로써 그 지역에서 폭동이 일어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와우 아파트 사건이라고 해서 도시 개발을 하면서 급속하게 지었던 와우산에 지었던 아파트가 붕괴하는 사건도 있었고요. 많은 대한민국에서 인재가 일어났던 그런 사건 중에 아주 대표적인 사건의 하나로 뽑히는 대형각 사건도 이 시기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한편으로는 급속한 또 경제적인 변화가 일어난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또 그것에 의한 부작용이 일어났던 시기였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기는 안보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우선 가장 돋보이는 사건은
1968년에 있었던 안보 위기 사건입니다. 1.21 사건이라고 해서 북한의 무장 간첩들이 청와대를 습격한 사건이 있었고요. 또 그 사건 직후에 미국의 정보함이었던 푸에블로호가 북한에 의해서 납치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는 한국군이 베트남에 파병되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한국군이 베트남에 파병이 되면서 사실은 한반도에서 안보 공백이 발생을 했던 시기고, 그걸 통해서 안보 위기가 일어났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또 베트남 전쟁이 끝나는 시점에서 일어났던 판문점 도끼마능 사건도 또 그러한 안보 위기의 하나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경제적인 성장과 근대화가 진행이 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또 끊임없이 남북 간의 긴장이 계속됐던 시기가 박정희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시대에는 또 한편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안보 위기가 있었지만 1972년에 7.4 공동성명에서 보이는 것처럼 남한과 북한이 처음으로 대화를 했던 그런 시기도 바로 박정희 시대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에 이 모든 부분들에서 사실은 서로 다른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경제 성장을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다양한 인권 탄압에 대한 사건들도 사실 박정희 시대의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사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60년대 말 이후부터 나타났던 다양한 인권 탄압에 대한 사건들은 지금까지도 사실 우리 사회에 크나큰 비용으로 계속해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박정희라는 개인이 대통령으로 있었던 이 60년대, 70년대를 보면 저희가 이거를 하나로 이렇게 정리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다양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던 그런 시기고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고, 그러한 현상들이 너무나 다양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를 평가하는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논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이렇게 논쟁이 일어나는 것인가?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박정희라고 하는 개인도 그렇고요. 박정희라는 개인이 대통령을 했던 그 시기도 그렇고, 이 시기가 결코 짧았던 시기가 아닙니다. 이 긴 시기를 어떤 하나의 단어로서 규정하는 건 사실은 굉장히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긴 시기 동안 다양한 변화의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이 변화의 모습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변화의 모습들을 하나의 어떤 단어나 또는 하나의 성격으로 규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논쟁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냐면, 박정희 시대에 우리가 던져야 될 무수한 질문들이 아직도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박정희 시대를 규정을 하고 그 성격을 평가하려고 하는 시도는 있지만, 사실은 그거로부터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그 시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사실은 그거에 비해서는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좀 대표적으로 던지고 싶은 질문이 몇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대체 박정희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박정희라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얘기할 거의 제일 핵심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몇 가지 질문을 좀 더 던져보면, 박정희 시대를 통해서 경제가 성장을 했는데 왜 박정희 체제는 무너졌을까? 그것도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물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박정희라는 개인이 대통령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는 과정은 너무나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보통 경제가 성장을 하면 그 경제 성장을 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던 지도자들이 이렇게 급속하게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또 박정희가 대통령으로 있었던 1960년대와 70년대라고 하는 이 긴 시기에 과연 똑같은 형태의 정치가 계속됐던 것인가, 아니면 정치의 형태라는 것이 바뀌었던 것인가 라는 질문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는 그렇다면 박정희 시대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가 라는 질문들을 저는 좀 할 수가 있고요. 또 이 질문들에 우리가 답을 해야만 이 시기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저는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박정희라고 하는 개인에서부터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박정희라는 개인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제가 우선 첫 번째로는 좀 전제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역사를 하면서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어떤 한 인물을 갖다 놓고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 그분을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정의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김구는 어떤 인물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주 뭐 고민을 안 하고 말씀하시는 분은 "아 그는 애국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세상에 애국자가 아닌 지도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지도자를 한다는 사람은 자기가 지도자를 하고 있는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부정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런 규정은 제가 보기엔 그 인물을 제대로 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어떤 이 개인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 한마디로 얘기하는 그럼 뭐 독재자냐 아니면 경제 성장의 리더냐 이렇게 한마디로 딱 규정을 해야 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저는 좀 우선 던져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스스로를 보더라도요.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성장해 오면서 저는 수없이 변화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어떤 인물을 보면서 그 인물이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고 위대한 인물이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변하지 않고 일생을 그냥 초지일관 쭉 살아온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사람도 한 개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도 변합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인간은 없습니다. 또 박정희가 살았던 시대를 한번 보죠. 1917년부터 1979년까지 박정희는 살았습니다. 1917년의 한국 사회와 1979년의 한국 사회는 너무나 큰 변화가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1917년은요. 일제 강점기 하에 있었던 한국입니다. 그리고 특히 박정희는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시기에 뭐 식민지 근대화가 됐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서울이 뭐 식민지 시기를 통해서 굉장히 발전을 하고 뭐 근대화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전체 인구의 80%가 넘는 인구가 살았던 지방은 사실은 큰 변화를 겪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그런 지방에서 출생했던 것이 박정희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근대화의 모델로 생각했던 만주에서 교육을 받았던 게 박정희고요. 또 전쟁을 겪었고요. 전후에 재건 과정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1950년대 한국을 겪었고 그다음에 60년대, 70년대라고 하는 경제 성장의 과정을 또 겪었습니다. 그럼 1917년의 한국과 1979년의 한국을 갖다 놓고 볼 때 이렇게 정말 다른 그런 시기를 살았던 박정희라는 사람이 변화하지 않고 계속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변했고 또 그 변화하도록 만들었던 여러 가지 계기들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저는 박정희라고 하는 한 인물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정희라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정희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친일파 문제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박정희는 대구 사범을 나와가지고 이후에 학교 선생님을 하다가 만주에 있는 군관학교로 유학을 가서 나오고 또 만주 군관학교에서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기 때문에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가서 또 유학을 하는 그런 이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를 비난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제일 먼저 얘기를 하고 나오는 것이 이제 친일파라고 지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문 기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만주군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혈서를 썼다라는 거는 굉장히 유명하게 알려진 부분입니다. 근데 해방 후에 저희가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고 나서 대한민국 정부 헌법에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위한 이제 특별법을 제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헌법에 명시가 되었고요. 그거에 의해서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을 때 그때 보면 그 안에 누구누구를 친일파로 할 것인가 하는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그 규정에 보면 모든
일본에 협조했던 사람들을 다 친일파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쩔 수 없이 일본에 협조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사람을 친일파라고 할 수는 없다. 또 해방 전국에서도 그런 논쟁은 있었습니다. 이게 프로잽이냐 아니면은 이 프로잡이냐 하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프로잽이라는 것은 프로자패니스에서 이제 일본을 위해서 정말 일했던 사람이고, 프로잡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는 그런 직종에 굉장히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게 친일 행위가 된 경우가 있다 해가지고 이제 논쟁을 벌인 적은 있습니다만, 반민족 행위자 특별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는 친일파 규정에는요, 장교 이상을 친일파로 규정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하사관 문제도 있고, 또 장교가 되는 것이 이게 장교라고 하는 그 잡을 위해서 된 거냐 아니냐 이런 이 논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일단 그 규정에 의하면 친일파라고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친일파라고 얘기하면서도 조금 또 다른 측면도 하나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거는 박정희라고 하는 개인 인물의 좀 특성을 저는 좀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친일파라고만 얘기를 하면은요, 박정희가 1946년 이후에 공산주의자들이 만들었던 정당인 남조선 노동당의 당원이었던 부분이 사실은 연결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친일을 하면서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의 충성을 했다 그러면 사실은 이건 극우파거든요. 남조선 노동당은요, 극좌주의자들이 만든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극우를 했던 사람이 어떻게 극좌의 편에 또 가서 설 수 있는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건가? 뭐 때로는 사상적으로 보면 저는 그런 설명도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좌익이나 진정한 우익과 다르게, 진정한 좌익은 사실은 국가가 주도하는 어떤 국가 주도의 개발을 얘기하는 사람들이고, 진정한 우익은 시장 경제를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좌익과 우익은 사실은 가까워질 수가 없는데, 반면에 극우와 극좌는 공통적으로 국가의 역할을 강조를 합니다. 국가와 지도자의 역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붙어 있지는 않지만 가까우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사실은 왔다 갔다 한 사람도 있지만 왔다 갔다 하지 않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또 이런 문제가 됩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저는 좀 인문학적으로 한번 좀 접근을 해보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박정희를 보면서 저는 왜 학교 선생님을 하다가 만주군관학교를 갔을까? 그것도 혈서를 써가면서까지 갔을까? 사실 저는 거기에 주목을 했습니다. 제가 주목한 거는 사실 일제강점기에 학교 선생님 하는 거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어쨌든 대구사범학교 나왔고 학교 선생님을 하면 우리나라가 특히 전 세계 어느 나라에 못지않게 선생님들을 존경하는 그런 국가잖아요. 제가 대학 교수를 하면서 사실은 일본이나 중국 교수들 또 미국 교수들한테 굉장히 부러움을 받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한국만큼 대학 교수들이 학생들의 존경을 받는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전통이라는 건 우리가 옛날부터 군사부 일체라고 해가지고 있었던 전통이고, 또 일제 강점기에도 다르진 않았을 텐데 왜 굳이 그거를 버리고 만주로 갔을까? 물론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요인을 저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선생님이 안 맞았을 수가 있죠. 이게 내 직업이 아니다. 내가 해보니까 그건 적성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저는 적성의 문제도 있겠지만 굉장히 사실은 박정희는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 박정희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가장 많이 봤던 문서가 1960년대, 70년대의 청와대 비서실에서 작성된 문서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 문서들을 보면서 그 당시 어떤 논의가 있었고 어떤 토론이 있었고 이걸 봤는데 제가 좀 깜짝 놀랐던 게, 1965년에 한일협정을 하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청와대 내에서 여러 가지 회의를 한 게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수기로 적혀 있는 그런 문서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수기로 적혀 있는 게 제가 보기엔 박정희 대통령 친필은 아니었고요. 아마 회의 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얘기했던 거를 비서관이 적은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한일협정을 하면서 우리가 너무 제일교포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다. 근데 이 제일교포 신경 써야 된다. 왜? 식민지라는 게 다른 게 식민지가 아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나라 가서 많이 살면 그게 식민지다.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 이 식민지라는 게요, 영어로는 콜로니인데
아시아에서 일본이 그거를 번역을 하면서 식민지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왜 식민지라고 번역을 했냐면 식민지라는 거는요. 사람을 심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주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일본이 식민지를 만들었을 때 유럽 식민지하고 다른 이 특징이 뭐냐면 일본 사람들을 대거 이주를 시킵니다. 근데 박정희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람들이 원해서 간 것보다 강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45년 이후에도 제일교포들이 많이 남아 있다. 그 사람들을 우리 쪽으로 끌어들이고 그게 우리가 일본 사회와 우리 사회를 서로 좀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길이 아니야. 제가 이걸 보고 이 사람 진짜 참 굉장히 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는 걸 제가 느꼈는데 박정희라는 사람이 학교 선생님을 하면서 내가 학교 선생님의 그처에 대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자기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사회를 바꿔보고 조직을 바꿔보고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성품이나 품성을 가졌던 건 아닌가. 그러니까 조그만 학교에 시골에 있는 학교 선생님으로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내가 무언가 군인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 않을까. 특히 당시 일본은 군인의 지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또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저를 지도했던 교수님이 최근에 이제 박정희라고 하는 책을 하나 내셨는데 이분이 주목한 부분도 바로 이 군인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사실은 문을 무보다 더 강조를 했죠. 문인이 대접받는 사회였습니다. 근데 이 전통이 19세기 말 이후에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군인들, 사관학교 이런 개념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대 군인들이 생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러면서 뭔가 군인으로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군인이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이런 개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특히 1930년대 이후에 일본에서는 엘리트들이 하나는 고시를 패스해서 관료가 되는 길이 있다면 다른 하나는 사관학교를 들어가서 장교가 되는 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길을 봤던 것은 아닌가. 특히 만주에 이제 주목했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좀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당시에 사실 일본이 한국을 조선을 근대화시켜줬다라고 하면서 제일 많이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국주의 국가 중에 식민지에 대학을 세워준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근데 일본은 경성제국대학을 세워주지 않았느냐. 20년대 이후에는 전문대학들이 설립하는 것을 다 허가해주지 않았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되어도 여기에는 조선인이 들어갈 수 있는 TO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집안이 부자고 진짜 그런 이 부자의 돈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이러지 않으면 경성제국대학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TO가 한 10% 정도도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경성제국대학이라는 거는 일본에서 이주한 일본인들의 자제들을 위한 대학이지 조선인을 위한 대학이 아니에요. 근데 이 시점에서 만주국이라는 게 열린 겁니다. 거기에는 내가 공부를 잘하는데 집이 가난해도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는 것이 만주국이 아닌가. 많은 조선인들이 만주를 가게 되는 거죠. 특히 그 당시에 만주에는 조선인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았던 이유가 만주에 일본군이 들어가고 일본의 관료들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일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일본어를 할 수 있는 타이완 사람이나 조선인들의 수요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틈에 이제 만주를 가게 되는데 문제는 나이가 이제 군관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혈서를 쓰고 거기를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고민했던 사람이 아니었는가. 그러니까 이게 일본 군에 가 있든 또는 남조선 노동당에 있던 아니면 군사정부에 있던 거기에서 항상 가장 높은 위치에서 또는 가장 이 주도적인 위치에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만큼 이제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박정희였고 그거를 보여줬던 모습의 하나가 이것이 아닌가. 물론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1944년부터 44년에 이제 일본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만주로 돌아오는데
44년부터 45년까지 요 과정이 무슨 활동을 했는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고요. 또 45년에 어떻게 국내에 들어와 있는가도 사실 그것도 지금 명확하게 밝혀져 있질 않습니다. 그리고 왜 45년 말에 군사영어학교를 들어가지 않고 46년에 들어갔을까? 군사영어학교 2기거든요. 그러니까 나이로 보면 사실은 1기에 들어간 사람들보다 더 많은데 왜 그랬을까? 이런 의문들이 좀 남아 있는데 사실 그거는 현재로선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만주군관을 학교를 나오고 이제 국내에 들어왔죠. 들어와서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의 일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게 여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1948년에 여순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는 박정희라는 인물도 그렇게 부각을 나타내지 못했고요. 또 박정희라는 인물이 공산주의자다라는 것도 사실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 여순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49년을 통해서 국내에서 국내 공산주의자 세포들에 대한 숙청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 공산주의의 어떤 세포의 책임자 중에 하나가 박정희라고 하는 게 밝혀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박정희가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들어갔고 뭐를 했는가에 대한 아마 조서나 공판 기록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저는 그건 보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저희가 추측하는 거는 그 당시에 이제 박정희의 형이었던 박상희 씨가 1946년에 대구 경북에서 일어났던 이 대구 사건 때 사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박상희 씨는 대구에 있는 이 경상북도에 있는 인민위원회의 간부로 있었고요. 그 대구 사건에 참여를 했다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 이제 이 공산주의자가 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형에 대한 여러 가지 굉장히 형과 가까웠다고 하는데 이 형이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 거에 대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 과정 속에서 들어갔을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박상희 씨가 워낙 박정희하고 가까웠거든요. 그러니까 박상희 씨의 딸이 이제 최근에 돌아가신 김종필 씨의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중매를 해가지고 김종필 씨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만큼 박정희와 박상희 씨가 친했기 때문에 박상희 씨와 가까웠던 사람들과 박정희의 관계 속에서 공산주의자가 됐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5.16 쿠데타를 일으킨 직후에 북한에서 황태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려옵니다. 황태성이라는 사람은 이제 경상북도 인민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 1948년 이후에 월북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북한에서는 장관급까지 지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이제 박정희를 만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황태성 씨는 박상희 씨의 친구니까 북한에 있다가 박정희가 쿠데타를 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내가 박정희를 만나겠다라고 하고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박정희를 만나지 못하고 사형당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이제 공산주의자가 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 있는 사진이 그 공산주의자가 그 아마 되는 그 전후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순 사건을 전후한 시기에 군에 있을 때의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굉장히 몇 안 되는 희귀한 사진인데 그냥 뭐 여러 가지 형과의 관계 이런 거에서 공산주의자가 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공산주의에 대한 신념이 전혀 없이 공산주의자가 됐느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념적으로도 뭔가 그 부분에 대한 친화성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사실 그 부분은 국가나 지도자, 엘리트의 역할이라고 하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신념들이 작동을 했던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게 이제 60년대가 되면 이제 경제 성장의 리더로서의 박정희를 보게 되는 거죠. 사실 뭐 초기에 이 군사 정부가 있을 때 아직 그 삼공화국이 출범하기 이전에 경제 정책은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64년 이후에 굉장히 성공을 하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경제 성장의 리더라고 할 수 있고 지금 저기 있는 사진이 이제 포항제철을 만들 때의 그 사진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비판도 적지가 않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8.3 조치 때의 사진입니다. 모든 사채를 동결을 하면서 부실 기업들을 살려주는 이제 그런 때가 이제 8.3 조치 때인데 1972년에 있었던 이제 그런 사건이고요. 근데 이런 걸 보면은 경제 성장을 하지만 끊임없이 위기가 있었던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좀 이 위기들을 미온적으로 좀 처리를 함으로써 계속해서 위기가 반복되게 만들었던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경제 성장의 리더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 또 한계를 좀 드러냈던 그런 지도자라고 하는 또 다른 그런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한미 동맹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1960 이게 66년입니다. 66년에 존슨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을 하는데요. 아주 이례적으로 2박 3일 동안 한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미국 대통령이 한국으로 오면은요. 한나절 정도 있거나 아니면 1박 2일 정도 있습니다. 특히 이게 미국의 대통령들이 한국에 있기 좀 곤란한 부분이 뭐냐면 특히 이 서울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너무 가까워요. 그리고 지금 한국 자체가 정전협정이라고 하는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실제로 이제 66년에 이 존슨 대통령이 왔을 때에도요. 서울을 방문하고 있는 기간 중에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근처에서 유엔군을 습격을 해가지고요. 유엔군 6명하고 한국군 1명이 죽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여기 와 있는데 그 순간에 북한에서 유엔군을 습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존슨 대통령이 있으니까 비상을 걸진 못했지만 존슨 대통령이 돌아간 다음에 주한미군 사령관 겸 유엔군 사령관이 이걸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 대통령이 와서 오래 있긴 쉽지 않은데 2박 3일을 이때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 부분은 한국이 베트남에 전투 부대를 파병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한국을 오기 전에 마닐라에서 베트남전 참전국 회의가 열립니다. 베트남에 미군을 도와주기 위해서 전투 부대를 파견한 국가들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마닐라에서 회의를 하고 돌아가는 길에 이제 서울에 들려서 있는 건데 사실 이 시기는요 한미 관계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허니문 시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 현대사에서 한미 관계가 가장 좋았던 시기 하면은 지금 이 시기하고 1980년대 초중반 시기를 가장 좋았던 시기라고 합니다. 이 80년대 초중반 시기는 박정희 정부 후반에 있었던 한미 간의 갈등을 이제 전두환 정부가 들어오면서 대부분 미국의 요구를 받아주면서 한미 관계가 굉장히 좋았던 시기였고, 요 시기는 미군이 베트남에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한국의 전투 부대를 파병을 해줬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걸 통해서 한국과 미국의 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을 이끌어가겠다라고 하는 이제 한미 동맹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반면에 70년대가 되면 자주국방을 외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핵을 개발하려고 했고요. 또 이제 미사일을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지켜야만 된다. 물론 여기에는 몇 가지 계기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특히 이 존슨 행정부 때 좋았던 관계가 닉슨 행정부에 가면서 변하면서 뭔가 우리가 너무 미국만 믿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서 나타났던 변화가 있습니다만 또 다른 이제 두 가지 모습들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요, 박정희 대통령이 갖고 있는 굉장히 다른 두 개의 모습들을 서로 보여주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로만 얘기할 수 없는, 또 시기마다 박정희라고 하는 인물을 상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군인이었지만 곧바로 공산주의자가 됐고요. 또 이제 군사정부의 지도자가 될 때는 굉장히 비동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또 한미 동맹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 경제 성장의 지도자이면서도 사실 위기가 왔을 때 이걸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또 있었고, 한미 동맹을 강화한다고 하면서 자주국방으로 나갔던, 왜 이런 변화들이 있었을까? 저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박정희 정부 시기에 있었던 좀 다양한 중요한 변곡점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변곡점은 저는 군정 시기에 있었던 경제정책 실패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생각했던 거는 뭔가 저는 약간은 사회주의적인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보여주는 게 1962년에 있었던 통화개혁입니다. 근데 이 시기에 통화개혁을 한 게 우리나라 두 번째 통화개혁을 한 건데요. 첫 번째가 1953년에 전쟁 기간 중에 통화개혁을 합니다. 근데 이때는 왜 했냐면 전쟁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지니까 경제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미국과 지금 원조를 가지고 협정을 맺으려고 하는데
50년에 이 전쟁이 시작될 때의 환율하고 53년의 환율이 바뀔 수밖에 없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승만 정부는 그걸 안 바꾸겠다고 하고 미국은 바꾸자고 하고 이 논의 과정에서 이 통화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통화 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5.16 쿠데타 직후에는 통화 개혁을 할 별로 명분이 없었는데 통화 개혁을 합니다. 이게 왜 하냐면 통화 개혁을 하면 국권화폐를 신권화폐로 바꿔야 됩니다. 근데 이 바꾸는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들의 돈을 일정 정도를 킵하고 있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거. 이게 국내에 자본을 만드는 겁니다. 국내 자본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경제개발 계획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해외로부터 자본을 가져오기 힘드니까 국내 자본을 만들겠다. 이제 이 과정에서 통화 개혁을 했는데 이 통화 개혁을 하자마자 미국이 개입을 합니다. 미국 개입을 해서 이거는 사회주의적인 정책이다. 국가가 어떻게 자본을 만들어서 국가가 투자를 하냐. 근데 그 당시에 박정희 이 군사정보에서 박정희의 경제고문을 했던 분이 박희범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도 이제 대구 경북 출신의 분인데 이분의 박사 논문이 인도에서의 경제개발 계획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했던 저는 그림이 그 그림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인도에서 하는 방식은 굉장히 사회주의적입니다. 지금도 인도 헌법은요, 인도를 사회주의 국가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아무도 사실은 인도 사회주의 국가라고 안 하지만 헌법 자체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그랬고요. 특히 그 당시에 인도는요, 제3세계 비동맹의 지도자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서 뭔가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개발 계획을 해야 되겠다. 근데 미국에서 이거는 사회주의다, 안 된다. 그래서 개입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통화개혁을 하면서 모든 은행의 계좌들을 봉쇄를 했었는데 이걸 풀어주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고 그걸 풀어주면서 박정희의 옆에 있었던 경제 정책을 했던 사람들이 다 바뀌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50년대부터 미국의 원조 당국하고 협력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박정희가 처음에 갖고 있었던 생각들이 현실 정치에 들어오면서 이게 내가 그냥 하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현실에 벽이 있구나 라는 걸 느끼는 시점이 아니었을까. 또 그 이후에도 이제 민정이양을 번복을 하고 군정을 연장하겠다고 했다가 미국하고 갈등을 빚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때 저는 한번 박정희가 이 정권을 잡고 들어오면서 현실을 한번 본 것 같아요. 우리 현실이라는 게 어떻게 해야만 국가라는 걸 이끌어갈 수 있구나라는 거 한번 느꼈던 것 같고요. 또 한번 바뀌는 게 이제 6.3 사태와 한일협정 그리고 베트남 파병입니다. 5.16 쿠데타를 하고 군사정부가 들어섰을 때에 여러 가지 슬로건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중에 하나는 민족주의였습니다. 우리는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간다. 그리고 이거는 4.19 혁명의 정신을 이어받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일협정이나 베트남 파병을 하면서 민족주의에 대한 슬로건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동맹 쪽으로 급격하게 돌아서게 되는 거죠. 현실을 보면서 이제 뭔가 이제 현실적인 부분으로 돌아서게 되는 부분들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두 번째 굉장히 컸던 것이 저는 JP의 몰락이라고 생각하는 게 김종필의 몰락입니다. 사실 김종필은 실제로 5.16 쿠데타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김종필은 1950년대에 군 내에서 부정부패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4.19 혁명 이후에도 계속해서 군 내의 지도자로 남아있는 거에서 불만을 품었던 거죠. 군도 개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사실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5.16이라는 걸 계획해서 했던 사람인데 본인이 그거를 실제 계획을 하고 생각을 했지만 거기에 지도자로 박정희를 갖다 앉힌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정부에서 제3공화국으로 가는 시기에 민주공화당을 실제로 조직을 했고요. 또 민주공화당의 조직 과정은요, 이전에 50년대에 있었던 자유당하고 민주당하고 다릅니다. 김종필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국에 있는 새로운 청년들을 불러 올렸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정당 방식을 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주공화당이라는 걸 만듭니다. 근데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좀 이상해요. 예전 정당하고 달라요. 그것도 굉장히 비밀리에 지방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모은단 말이에요. 이거 혹시 공산당 만들려는 거 아니야? 라는 오해까지 받았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협정을 결국 성사시킨 것도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김종필이었고요. 또
민주공화당 내에서 박정희의 권력을 탄탄하게 한 것도 김종필이었습니다. 그런데 1969년에 삼성 개헌을 하면서 김종필이 몰락을 합니다. 1964년 헌법에 의하면 박정희는 연임만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1963년 선거를 한번 하고요. 67년 선거를 한번 하면 71년에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누가 할 거냐라는 거죠. 그랬을 때에 당연히 나오는 얘기가 5.16 쿠데타를 주도했고 민주공화당을 만들었던 김종필이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근데 삼성 개헌을 하게 되면서 결국 김종필은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근데 김종필이 몰락을 하니까 무슨 상황이 오게 되냐면 박정희를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지도자가요, 자기를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이게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의논을 하게 되고 내가 뭘 할 때 이걸 해도 될까? 또 날 견제할 수 있는 내 측근 저 사람이 이거를 허락을 해줄까?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없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아무도 옆에서 이거를 체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격이 바뀌게 되는 거죠. 사실 저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60년대와 70년대 관료 구조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60년대만 하더라도요, 그 당시가 가장 모범적인 관료제가 있었던 시대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70년대가 되면 그게 이제 무너지는 게 중요한 정책을 만드는 게 국가 이 정부의 부서들이 만드는 게 아니고요, 청와대가 그걸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정책들은 청와대 내에 비서실에서 다 이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되면 관료들이 이 자기가 있는 부처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서 성과를 내고 승진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청와대에 좀 갈 수 있을까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관료제가 몰락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 기폭제가 됐던 박정희의 경제 과외교사라고 했던 김학렬 경제 기획원 원장이 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박정희 주위에서 박정희한테 조언을 하고 체크할 수 있는 사라진 것, 이게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또 70년대 와서 이제 닉슨이 독트린을 하고 나서 주한미군 일개사단 철수를 하는, 이거는 이제 한국이 베트남에 전투부대를 파병을 하면서 미국한테 약속을 받았던 게 한국이 가 있는 동안은 주한미군을 한국과 사전 협의하지 않고 철수를 하거나 감축시키지 않겠다라고 존슨 대통령이 약속을 했는데 닉슨 대통령이 들어와서 뒤통수를 친 거예요. 주한미군은 갑자기 한개사단을 철수를 시켜버린 겁니다. 한국 정부와 의논하지 않고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이제 이때 나오기 시작한 게 자주국방 구호가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그 연장선상에서 75년에서 남베트남이 패망을 했을 때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성명을 발표를 하죠. 우방이라고 다 믿을 수는 없다. 사실은 남베트남 패망하는 시점에서 미국이 도와주질 않죠. 미국이 73년 초에 베트남에서 나오거든요. 파리 평화협정 이후에 나오고 한국군도 나오고요. 근데 75년에 망하는데 안 도와줬다는 거죠. 그래서 자주국방이라는 이제 부분들이 70년대부터 계속해서 한국 사회 굉장히 중요한 슬로건의 하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왜 유신을 했을까? 사실 저는 거기에는 71년에 국가 비상사태 선포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가 미국이 중국하고 이렇게 접근을 하던 시기인데 미중이 접근을 하는데 중국은 우리한테 적이거든요. 근데 우리 동맹국인 미국이 중국한테 접근을 하는 거예요. 박정희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죠. 그러니까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합니다. 근데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70년부터 한국이 북한하고 적십자 회담을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잘 풀리려고 하는데 왜 갑자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지? 근데 박정희는 위기라고 느낀 거예요. 주한미군도 한개사단 나가지, 미국도 접근을 하지, 어떻게 하지? 야, 이거 비상사태다 하고 선포를 했는데 보니까 검토를 해보니까 이 비상사태 선포한 내용들이 다 위헌 조항들이에요. 이게 국민의 자유를 이 비상사태에서는 좀 제한하겠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 안 되겠구나. 헌법을 바꿔야 되겠구나. 유신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마지막으로 큰 충격을 준 게 부인이었던 이제 유경수 여사가 사망한 사건. 그 다음에 이제 코리아 게이트와 카터로 가면서 미국과의 갈등, 이 부분들이 박정희가 끊임없이 사실은 변화해 가는 데에 중요한 어떤 변곡점들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1917년에 태어나서 79년까지를 보지 않고요, 박정희가 대통령으로 있었던 시기만 보더라도 이 안에서
박정희를 바꿨던 수많은 그런 사건들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좀 흥미롭게 보는 거는요, 관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념적으로 관통하는 게 아니고 국가 운영 방식인데요. 일단 강한 지도자, 그리고 그 강한 지도자가 이끄는 강한 국가라고 하는 부분은 관통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국가혁명과 나에 보면 박정희가 본인이 본받아야 될 네 개의 어떤 지도자와 모델 얘기를 합니다. 요 순서대로 보면 맨 왼쪽이 이집트의 나세르입니다. 이집트의 이분도 이제 장교였는데 원래 왕정 국가인 거를 뒤집어 버리고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를 하면서 이집트의 근대화를 이끌었던 어떤 비동맹의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있는 사람이 비스마르크입니다. 독일을 통일을 하고 독일의 근대화를 이끌었던 지도자고요. 세 번째가 일본의 메이지 왕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메이지 유신을 이끌었던 사람이고, 네 번째가 터키의 케말 파샤입니다. 1920년대 이후에 터키의 근대화를 이룩했던 사람입니다.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이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국가가 중심이 된 근대화 과정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박정희 시대를 통해서 박정희란 개인은 조금씩 이 변화를 겪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변곡점을 통해서. 그러나 박정희가 만들려고 했던 사회와 박정희가 만들려고 했던 또 박정희가 추구했던 그런 어떤 국가 정치 시스템은 큰 틀에서는 초질관하게 갑니다. 강력한 국가, 강력한 지도자. 사실 이게 어디서 왔는가? 제가 주목하는 것은 만주입니다. 근데 박정희가 젊었을 때 가장 이 혈기왕성하고 가장 이 머리가 잘 돌아가고 생산적일 때 영향을 받고 있었던 곳이 바로 만주입니다. 근데 이 만주는요,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이 이상국가를 세우려고 했던 곳이 만주입니다.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이 이제 만주에 세웠던 어떤 공장들이고요. 그래서 이 만주에서 일본이 처음으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를 합니다. 그 전에도 뭐 이 홋카이도나 다른 지역에 했던 적은 있지만 본격적으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처음 하는 거는 바로 만주에서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족 협화라고 해서 만주에 너무나 많은 이 소수 민족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오족이라고 하는 다양한 민족들이 하나로 좀 협해야 된다. 이게 뭔가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가 통합돼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 뭔가 어떤 강력한 국가 시스템을 가지고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를 통해서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60년대는 잘 안 된 거예요. 특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이거 사회주의 체제 아니냐, 안 된다 해서 요 부분들을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70년대에 가면서 이제 유신으로 나아가면서 요 부분들이 발현이 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초지일관 어쨌든 강력한 지도자가 강력한 국가를 통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계속됐던 게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많은 변화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국가와 지도자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은 또 변하지 않고 계속됐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는 영웅전이 아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혼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역사적인 인물을 영웅으로서 뭐 본인이 너무 존경하고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 사람은 초지일관 하나의 사상을 가지고 변하지 않고 살아온 사람. 그러나 역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역사에 있어서의 개인이라는 것은 변하고 그 시대에 맞춰서 나가는 것이 바로 개인이고요. 또 그거에 따라서 시대를 변화하게 만드는 것이 개인입니다. 역사는 영웅전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박태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